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00피부터 쉼없는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허황돼 보였던 대선 공약 5,000선을 넘겨 급기야 한 번도 밟지 않았던 6,000선까지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6,000선을 달성한 이후에도 고점을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새해 역사가 쓰이고 있는 한국거래소 현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지금 뒤편으로 코스피 전광판이 보이는데 개장 후 현재까지 코스피 흐름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89% 오른 6,022.70으로 개장해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6,090선 안팎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 4,300선을 처음 돌파한 뒤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며 지난달 22일에는 꿈의 5,000피를 달성했는데요. 이후 한 달 만에 6,000선을 찍은 겁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중인 가운데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6,000선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2조 원어치를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17조 원에 달하는 매수로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약 0.2% 오르면서 1,160대 후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세부 종목별로 보면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종목이 상승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각각 1%, 2% 넘게 오르면서 각각 20만 3천 원, 103만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5,000선을 돌파한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삼성전자는 33.78%, SK하이닉스는 35.8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불장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7,000 초반대까지 높이고 있고 노무라증권은 최고 8,000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증시 부양을 위해 꺼낸 3차 상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6,000피를 넘어 조금 전 6,100선까지 달성할 때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이른바 정책 모멘텀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아직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180석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강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늘 오후 4시쯤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내에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주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과 같은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을 받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사라지는 등 의무적 소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를 가능케 하는 예외 조항을 담아놨습니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향방을 가늠할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앞서 보신 3차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언급했는데 자세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SNS X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올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한 겁니다. 여당의 지원 사격이 빈약한 데다 엇박자가 이어져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적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면서도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당부했는데요.
자사주 소각 입법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여당의 입법 지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배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같이 거론한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인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대통령이 X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오늘 뗐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격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5천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요. 주가 누르기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배경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 즉 기업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남는 돈보다 주식시장에서의 몸값이 낮게 형성된 곳은 전체의 6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된 셈인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런 배경에서 벌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소식 전하겠습니다. 최근 이해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거졌던 논란이 자녀의 위장 이혼과 전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그를 단속하는 정부 사이의 추격전은 오래된 사안이죠. 이에 정부가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 자체를 수정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가장 큰 변화는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30세 이상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됐는데요. 앞으로는 부모와 동일하게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단기간 주소지만 옮겨 가점을 높이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인 자녀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될 방침입니다. 직장명과 근무 이력 등을 통해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조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배경은 뭡니까? 청약 가점 구조 자체에 편법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민영 주택 청약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데 최대 35점까지 배점됩니다. 이 때문에 위장 전입이나 형식적인 동거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이 65점을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강남권 등 인기 단지는 70에서 80점대 통장이 몰릴 정도여서 1, 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데요. 정부는 편법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일각에서는 핵 가족화가 돼가는 상황에서 가점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던 사안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심리의 하락을 조금 더 뜯어봤더니 부동산 매매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좀 나눠서 연령별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중장년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이대였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119에서 이달 100으로 한 달 사이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100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과 내릴 거란 전망이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란 뜻인데요. 50대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0까지 내려온 건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50대와 더불어 40대와 60대 역시 각각 19포인트씩 하락했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주택을 더 많이 매매하는 연령대인 40에서 60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별로는 중상위층의 하락세가 가팔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낙폭이 컸던 건 월소득 400에서 500만 원 응답자의 주택가격 전망 지수였는데요. 이달 전망 지수는 104로 지난 1월 대비 낙폭이 2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월 소득 300에서 400만 원은 같은 기간 125에서 106으로 19포인트, 500만 원 이상이 124에서 107로 지수가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소득을 재원으로 주택 거래를 노리는 이들 사이에서 특히 가격 상승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새벽 3시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연초 사실상 유일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고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급등한 삼성전자의 추가 호재가 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그런데 삼성의 실적을 이끌었던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스마트폰에는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갤럭시 S26 가격 인상폭이 상당할 전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본역인 256GB 모델 기준 전작 갤럭시 S25 시리즈 대비 99,000원가량 인상이 예상됩니다. 갤럭시 S26 256GB 출고가는 125만 4천원, 플러스는 145만 2천원, 울트라는 179만 9천원으로 전망됩니다. 가격 인상은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 이른바 치플레이션에 따른 것으로 용량에 따른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전망인데요. 512GB 모델의 경우 전작 대비 20만 9천원씩, 울트라 1TB 모델의 경우 전작 대비 20%가량 오른 42만 3천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 예약 더블 스토리지 프로모션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 예약 고객의 실질 체감가는 전작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네, 그간 치플레이션에 웃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갤럭시폰 가격 인상에 더해 기본형과 플러스에는 삼성전자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는데요. 업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자체 칩셋이란 점에서 사실상 이번 시리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엑시노스를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구글 제미나이 외에도 퍼플렉시티를 추가 탑재하면서 AI 기능을 더 고도화했고요. 또 울트라에는 모바일에서 처음으로 필름 부착 없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최근 다시 전 세계 변수로 떠오른 미국의 관세 문제가 우리나라 역시 다시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새 관세의 핵심 법 조항은 무역법 301조인데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미국이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조사를 하려면 역시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쿠팡 사태가 그 명분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쿠팡 사태가 무역법 301조와 연결돼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쿠팡 사태 이후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문제 삼으며 미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합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만약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정부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어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가량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미국에서 절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 대사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이라는 제한이 있는 만큼 이 기간 무역법 301조, 무역 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플랜 B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해당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이 첫 구조 개편에 들어갑니다. 업계가 출혈을 감소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조하에 충남 대산 사업장에서 지원 프로젝트의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기업으로는 롯데와 HD 현대가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충남 대산에 있는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통합 재편하는 구조 조정안입니다. 정부의 석유화학 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사업 재편 승인 사례인데요.
롯데케미칼이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한 뒤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 신설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통합 후 HD 현대케미칼 주주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각각 6천억 원씩 총 1조 2천억 원을 증자해 재무 개선에 나서고 지분은 5대5로 나눕니다. 핵심은 설비 감축입니다. 연간 110만 톤 규모의 롯데케미칼의 대산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이 중단되고 중복된 다운스트림 설비 등의 가동을 축소해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네, 정부는 2조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합니다. 가장 지원 규모가 큰 것은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입니다. 현대케미칼의 최대 1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최대 1조 원은 영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2028년까지 약 7조 9천억 원 규모의 협약 채무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 조건을 유지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업 분할,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법인세 부담도 완화합니다. 다음 프로젝트인 여수와 울산은 대산 모델이 기준선이 되겠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전기료 부담 등 연쇄 재편까지는 진동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엄한입니다. 최근에는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기업들 곳곳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연료비가 실적과 직결되는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수익성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항공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던 LCC 특화 카드의 사업도 중단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어떤 카드가 단종되는 겁니까? 네, KB국민카드는 내일부터 KB국민 이지플라이 티타늄 카드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발행 종료 후에는 신규나 추가, 교체, 갱신 모두 불가해 단종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요. 이 카드는 진에어와 TA항공, 이스타항공 등 LCC 항공권 결제 시 5%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 특화 상품으로 지난 2019년 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LCC 유료 부가 서비스 만원 즉시 할인과 해외 이용 금액의 3% 캐시백 등 여행에 초점을 맞춘 할인형 카드인데요. 다만 여행 수요가 늘수록 할인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선 부담이 됐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 만큼 여행 수요가 최근에 실제로 불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LCC 항공사들은 경영 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항공 교통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하며 100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그럼에도 LCC의 수익성이 후퇴한 건 고환율에 따른 고정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리스료나 유류비 등 원가의 70에서 80%가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진에어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163억 원으로 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영업 손실 또한 2,540억 원으로 전망되며 손실 규모는 약 20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도 고환율과 유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LCC와 카드업계 모두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한미약품에서 이번에는 개인 최대 주주와 전문 경영인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분 매입까지 맞물리면서 경영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한미약품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네, 갈등의 중심에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9.8%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24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측과 손잡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약속하며 창업주 가족 간 분쟁을 봉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회사 내부에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임원에 대해 박재현 대표가 중징계를 추진하자 신 회장이 이의를 제기하며 경영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박 대표가 공개한 녹취에는 신 회장이 징계 방침에 대해 말이 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신 회장은 이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징계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갈등이 점화된 것 자체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신 회장은 최근 한미사이언스 주식 441만 주를 장외 매수해 지분율을 29.8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분 확대가 경영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한 단순 투자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박 대표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는 만큼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주총이 한미약품 지배구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아이웨어 기업 젠틀몬스터가 장시간 무급 노동 문제로 제2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와중에도 장기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현재 근로 감독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야근을 종용하고 있다고요. 네, 이 정의당에 따르면 젠틀몬스터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 없는 무리한 근로 실태 제보에 따라 공익제보자와 정의당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II 컴바인드를 상대로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대표의 사과와 제도 개선 약속이 사회적 이목과 근로감독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젠틀몬스터 근로자 A씨는 근로감독 중에도 출근 시간만 있고 퇴근 시간 없이 자정에서 1시까지 일했다고 전했고 근로자 B씨는 아침 6시, 7시까지 밤을 새고 9시에 다시 출근한 적도 여러 날인데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젠틀몬스터는 디자인 직군을 중심으로 노사합의로 재량 근로제를 운영해왔지만 회사가 이를 악용해 주 70시간이 넘는 노동을 시키고도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앞서 젠틀몬스터 측의 대표가 사과도 하고 바꾸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기획 감독에 나서자 이달 초 김한국 대표는 근로 환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근로제도와 보상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증언에 따르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13일 노동부는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근무 끝에 사망한 의혹이 불거진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해서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 입건했는데요. 김영훈 장관은 관련해서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틀몬스터 측은 일부 부서에서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며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최근 인기 간식인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를 포함한 디저트 판매 업체들의 위생 문제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까지 검출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특히나 두쫀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적발 결과 어땠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디저트를 조리해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2,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6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드는 한 곳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는데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 상구균이 기준치보다 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 밖에 디저트 배달 음식점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영업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0곳에 달했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사 먹는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도 판매됐다면서요? 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1,200여 곳을 점검했는데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판매하는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만 21곳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